네,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네, 오늘은 아주 한적한 허브 카페에 와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즈음해서 또 분단과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 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저는 반전 있는 영이고요. 예, 오늘은 그 이산가족의 따님이시자 또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대리운전을 맡고 계신 네, 젊은 태양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반틱의 대리운전 젊은 태양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갑자기 네, 엄청 바쁜 날이죠 오늘. 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은 또 아버지 얘기를 또 해보자 이렇게 모인 거니까 진짜 아버지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예, 진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6.25 전쟁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산가족이 됐고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까지 거의 평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들었던 적이 없고요.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버지 이제 여기 이쪽에 저희 이제 사촌 되는 아버지 남쪽에 사촌 작은아버지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우연하게 잠깐 몇 마디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이제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놀라워서 그때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닥달해서 아빠한테 어쨌냐 저쨌냐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그냥 어쩌다 한마디 또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우연한 기회에 TV보다 또 한마디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이제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평안남도 성천이고요. 평안남도 성천. 네, 하고 아마도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게 근데 그때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때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좀 북쪽이 그래서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죠. 예,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당 선생님이셨었고 서당 선생님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좀 그쪽에서 그렇게 잘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당연히 그 시대 때 학교 다니셨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는 경성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이런 말씀을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여기서 저를 가지시고 저 낳았을 때가 굉장히 나이 그러니까 제가 아주 되게 늦게 가진 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 결혼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또 더 늦게 나시고 근데 이미 이제 이북에서는 그 전쟁 발발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하셨던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나 여쭤봤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그래 이제 결혼을 해야 이게 이제 증용으로 안 끌려가니까 거의 17살인가 18살에 꼬마신랑 그렇죠. 결혼을 그냥 시켜버리셨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는데도 이제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제 증용해서 이제 끌려가니까 그 말씀 듣기로는 그 이제 광 같은 데잖아요. 옛날에 시골집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숨어 계셨었대요. 오랫동안. 근데 계속 숨어 계시다가 하루 집안에 어떤 이제 누구 생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딱 나왔다가 이제 그날 정말 밥 한 끼 먹으러 올라왔다가 이제 끌려서 인민군으로 착출이 돼서 여기까지 남한까지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5남매라고 그러니까 누님이 3분 계시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을 거고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이제 와이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막 끌려올 당시에 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혼자만 인민군으로 착출이 돼서 뭐 들은 말로는 거의 그러니까 정말 총환자로 지어주고 한 번씩 2번씩
싸보고, 네, 그러고 그냥 제가 그냥 방패막이가 되었겠죠. 네, 그래서 밀려서 내려오고, 뭐, 얼뜬 예전에 어렸을 기억에 뭐 수영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굉장히 아빠 수영 잘하신다, 엄마가. 내가 어떻게 수영 배웠는데? 근데 거긴 다 잘해. 그러면서 뭐 예전에 전쟁 갔을 때 우리 내려올 때 압록강 3일 동안 헤엄쳐서 내려왔는데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일 수영을 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예, 그렇게 어렵게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그 이제 폭격이 굉장히 심했게 되죠. 미군 폭격이 되게 심했을 때 요거는 이제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얘기를 해주신 거였는데 이제 그냥 총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이제 논두렁 있으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 거기 사이에 그냥 다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폭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폭격이 한번 뭐 휩싸여서 가고 나서 이제 막 미군에 올라오면서 이제 다 됐겠죠. 거의 내려온 인원의 거의 3분의 2는 다 죽고 3분의 1 정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의 19, 뭐 이럴 땐 거예요. 예, 20살. 그때 어쨌든 분단이 된 거고. 그쵸. 나이가 올라가시게 된 거고. 그러면 가족들은 다 북에 계신 거고. 다 계신 거고. 혼자 내려오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밀려 내려와서 까지 가시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포로 수용소. 근데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문득 그 평안남도 성천에서부터 거제도까지 그것도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미군들의 감시에 그게 끌려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그 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면서 그 고통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나 그 공포가 살아남으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충격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한참 더 철이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거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계시는 동안도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안에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증언대로 한마디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옆에서 자던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그냥 완전히 허리가 그냥 분질러져서 꺾여서 죽어나가고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되게 중얼중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뭐 지금 유추하자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이념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는 공산당이냐 아니냐, 뭐 북으로 가냐 남냐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그 안에서 서로 살인이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그냥 석방해 주잖아요. 뭐 석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어주죠 문을. 그리고 이제 그때 탈출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대전 어디쯤에 그냥 떨궈져서 계시다가 이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한테는 큰 집인데 거기에 계시는 작은 어머니가 거기 그 집 식구들은 이제 그 전쟁통에 이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가족들은 한 분도 안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거기 그쪽 집은 거기 이제 작은아버지 두 분 지금 다 내려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왜 다 내려오셨는데 왜 아빠는 한 분도 못 내려오셨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작은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다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이죠. 언제 깐난애기였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좀 핏덩어리인데 열이 너무 나고 심하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얘를 죽이겠다. 그래서 도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은 내 가족들은 이쪽으로 아예 내려오지 못했구나. 한 명도 내려오지 못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을 테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왜 이산가족 그러니까 면담하는 그 신청이 있기 전에 왜
뭐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하면서 그 방송 한번 그 사람을 그렇죠. 모르시나요? 뭐 이러면서 막 펑펑 울고 우는 맨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방송한다 그럴 때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 안에서 그렇죠. 이산가족을 찾는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인데 그게 이제 북의 고향인 사람들이 다 가족들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여기 뭐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너무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아무도 못 내렸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방송을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보시지도 않았고 마음만 아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나는 애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안 보셨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과 북에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네. 그게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이거 빨리 신청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때가 몇 년도였죠 처음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쨌든 김대중 20대 그때요. 한참 6.15 공동선언 하고 나서 나서 때죠. 제가 딱 결혼하기 전 그쯤 네. 고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신청해드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거 빨리 신청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란 게 나 벌써 가서 신청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또 발 빠르게 또.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한 번도 내색 안 하시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전에 했던 말들도 아주 나중에 정말 거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서 네. 제가 막 거의 캐묻다 겨우겨우 들어서 엮어놓은 이야기고 뭘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두두두두 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아버지 입을 통해서 어떤 그 한마디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본인이 저희 그때 마포 살고 있었는데 마포구청 가서 본인이 신청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나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좀 반대 기대를 하고 아주 통보가 오겠구나. 네네.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그게 완전 제일 큰 이슈였기 때문에 뉴스에 항상 톱으로 제일 먼저 맞아. 그 장면들이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또 그때는 그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 얼굴에 아무 이렇게 내색이 드러나지 않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읽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읽어져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아니, 안 오는 거예요. 신청이. 아니, 저는 바로 올 줄 알았어요, 바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신 거 많이 아니었나요? 있으셨죠. 그리고, 그럼 그때 되게 제가, 좀, 어쨌든, 뭐, 순번이 좀 이른 번호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신청을 했을 때 1순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순위다. 근데 그 1순위의 기준이 일단 7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직계가족이. 직계가 있는. 그쵸, 다 그쵸, 직계니까. 그 다음에 또,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네. 그래서 거동. 이게 1순위였어요. 저희 아버지 그게 다 해당돼. 세 가지가 다. 네. 직계 가족뿐이 아니라 지금 자식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거 신청하셨다고 했을 때, 막 이달 안에 정말 당장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몇 달이 지나도록 안 오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때였는데, 죄송하다는 그런 이제 청와대로부터. 네, 그런 공문 비슷한 그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안 오는 거여서 너무 답답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 1순위인데, 이게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그때 그 담당자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저희 아버님 이름이 이제 김자 철자 쓰시는데 김종철 할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거의 지금 7만이 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7만. 제가 7천 아니고요. 뭐 700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진짜 대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 번 할 때 100명 거의 내외지 않았나? 100명이고 나중에는 뭐 40명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1순위여도 하늘이 별따기였겠네요. 거의 확률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어떤 친구가 뭐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몇십 년이 걸린다고 했나? 이런 방식으로 만났을 때는 그 1순위 대기자가 만나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절망감이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굉장히 항상 뭐 몇 년이 걸렸죠. 그리고 또 중단되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포기하실 즈음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본인이 아셨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생겼을 때 제가 아빠 그러면 우리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금강산 관광을 가자. 근데 단호하게 싫다고.
내가 왜 금강산 왜 막 근데 거기가 고향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가? 안 간다고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가족만 보고 싶으시구나.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 관광 삼아서 고향 땅을 밟고 싶진 않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그 심정인지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못 가보시고 만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3년 됐는데 돌아가신지 결국은 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처남의 아들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소만 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말로만 듣죠. 새토미 친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의 소식을 이제 좀 전해 들었죠. 전해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는 이게 인민군으로 이제 내려서 전사한 걸로 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행히 그 가족들은 잘 그나마 공장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 그게 되게 큰 보상 되나 봐요. 맞아요. 저기 북에서는 군대 아니면 노동자가 가장 많이 대우도 받고 월급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좀 편안했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어쨌든 이제 북한의 가족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전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시고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저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조금의 위로가 됐을까. 근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북한 소식은 진짜 너무 암담하고 참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 가족들이 거기 다 있는데 북한의 실상이 저렇다고 하니 맨날 저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다 하니 그 뉴스를 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조금 진짜 뭐 몇백만 분의 일이겠지만 좀 위로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버님이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이제 또 친척분들 만나시면 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빨리 열려야 또 어쨌든 뭐 오빠라도 만나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이북 사람들이 그게 이제 고향을 그쪽에 내려오신 분들이 되게 단결력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약간 심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조금 외골수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북은 이북 오도민 체육대가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도별로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는 어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 이제 평안남도는 그 부천인가 어디 있는 그 우신고등학교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5년 정도를 한번 갔었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의 눈에 띄게 그 숫자가 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이게 조금 이제 몇 년 더 지나면은 이제 1세대 그렇죠. 전쟁을 겪은 1세대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모이겠구나. 그때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뭐 이상하죠. 지금 왜 뭐 이 기약도 없고 뭐 또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라면 더더욱 기약 없고 이분들이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진짜 그 1세대 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그쪽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게 천추의 한이 될 것이고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정말 그게 도의적인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마지막, 어떻게 뭐 예전에 그 뭐 벼강자 씨 사건으로 사실 그렇게 딱 되면서 아예 이제 모든 게 중단됐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그걸로 시간을 끌고 막 이러면서 못 만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정부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딱 절망감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또 방법 자체가 이거를 정말 이산가족들이 진짜 다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걸 지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정책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어쨌든 각자 자기들의 그런 목적이나 적극적인 그런 것들 수단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계속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만약에 그때 돼서 만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를 그냥 정말 또 보면서 TV로 그냥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약도 없이 그것도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정치적인 수단화 그런 걸로 그냥 이용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여주기 그런 싫다. 오히려.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그리고 훨씬 더 그런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들 간소화하고 판문점이 좋다고 하는 얘기, 그것도 그거예요. 최대한 거리도 가까운 줄이고. 데서. 왜냐면 그래서 거기에 왜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건물도 만들었잖아요. 한 번도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시간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들.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남과 북의 뭐 정책의 이념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기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지금 그래서 보여진 저는 것들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북에서는 계속 또 그런 입장들이 내려오고 뭐 뭔가 상호 비방 중상 하지 말고 그런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계속 또 내려오고 있는데 완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뻘소리 하면서 의지가 이러고 있는 없는 거죠. 저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고 지금은 도대체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이냐면 이게 진짜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통일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쉽게 통일 안 되는 게 다 해봤자 우리만 더 피곤해져. 그 다음에 생긴 혼란도 어쩔 거야. 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술자리에서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맞아. 그렇게 떠든 사람들 얘기를 주위에서도 너무 쉽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 이게 희망이 아니었구나, 소망이 아니었구나.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해서 서로 그렇게 가서 드레스덴에서 뭐 발표하고 그렇죠. 막 이러더니 와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만 소진하고 있고 필요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일반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가족들이 뭐 이런 것들 겪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걸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서 이게 이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이룰 거냐.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 이전 시기부터 이제 친일파에서부터 거슬러 오는 이 세력들이 예전에는 친일로 먹고 살았다면 요즘엔 분단으로 먹고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게 사실인데 대단히 지금 사실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뭔 일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지금 이제 세월의 문제나 이런 것만 봐도 진짜 속속 드러나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주 치졸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자기네 이 속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진짜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제 겪었을 때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짜집기 해서 들었을 때 그걸 듣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우리 아빠가 겪은 일이 맞나. 왜냐면 이게 정말 드라마에서도 보던 일이었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거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할 때 되게 진짜 막, 제가 시간이 많다면 정말 그거를 얘기하면 정말 너무 잔인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 아빠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목도했고, 그걸 다 겪어내셨잖아요, 온몸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상처를 치유해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위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혼자서 그냥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는 집안도 없는 것 같아요. 얘기 안 할 그렇죠, 뿐이고 그렇죠. 이게 숨기고 말을 있을 뿐이고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아마 드러내고 공포고 하기가 고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모르는 것도 있어 사실은. 아니 우리가 세월호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냐? 우리가 그걸 목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다 불을 뜨고 그 살인의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고통의 이게 더 가중치가 더 생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진짜 실제로 겪어내고 눈으로 보고 그 겪어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는가. 그리고 정말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숫자가 남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 결국의 답은 정말 누구나 다 지금 세월호도 모두가 유가족된 마음으로 이산가족도 누구나 다 이산가족이 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된다. 라는 것들이 참 정말 역사의 어떤 진짜 답인 것 같고 얘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신청곡 하나 봤잖아요. 아실 거지만 그래서 신청곡 소개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신청곡은 제가 한번 저번에 라반트 다 모인 자리에서 노래방을 제가 전 노래방을 좀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갔을 때 제가 이 노래 불렀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던 왜 맞아 죽을 민중가요 부르면 안 된다고 트로트는 되는데 민중가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건 왜 제가 이런 거 부르냐 여기 그렇죠. 와서까지 여기 와서까지 왜 이거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비난을 받았던 곡이고요. 제가 학교 여기서라도 그러니까 한 해 좀 불러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고 그다음에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주셨으면 노랫마을에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제 신청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민석 씨 네, 노래잖아요. 우리 또 그러네요.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 노래마을에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은 데서. 그러게요.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